그러면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이제 만약에 그러면 안 파신다. 근데 제가 봐도 많은 분들이 바로 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면 현금 흐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국은 매년 내야 되는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얼마나 낼지 저는 3년치는 계산해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더 이상 유예 없이 이제 곧 세금 때리기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 양도세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세율이 높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선택지에서 매각 자체를 그냥 닫아버릴 수 있는 정말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양도세 중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세무사님. 네, 반갑습니다. 올 것이 온 건가요? 아, 그런가요? 우선은 확정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경제 성장 전략 이제 매년 1월 달에 나오는 경제 성장 전략에서 22년도에 이제 처음 나오고 나서 계속 1년씩 유예를 했었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 문구가 없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이제 뭐 TF랑 지금 연구 용역하고 있으니까 네. 후차적으로 뭐 발표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매듭을 짓기는 했는데 이제 사실 아예 뭐 안 하겠다. 네. 아니면 1년 유예하겠다라는 걸 시장에 빨리 알려주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렇죠. 이게 막 예를 들어서 뒤늦게 나와버리면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질 것 같다.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종의 확률 게임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럴 그래서- 때는 사실 우리가 뉴스보다는 계산을 해야 될 때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계산해 주세요. 정말 이 버티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주택수가 많으니까 진짜 사실 상담 문의가 이미 벌써 오시는데 나 빨리 금매로 내놔야 되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금매로 아무리 그러면 좀 많이 싸게 내놔도 그 매수자도 이제 자금이 마련돼야 되니까. 그렇죠. 대출 규제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혹시나 뭐 2월 말에 계약 쓰고 대부분 잔금일이 한 60일 기본적으로는 걸리거든요. 그러면 4월 말에 잔금 치르기로 했는데 갑자기 3월 달에 그냥 1년 더 유예할게요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분 입장은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어쨌든 5월 9일까지 맞습니다. 잔금까지 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맞습니다. 중과 안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잔금까지 치러야 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안 받는다. 사실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둘 중에 빠른 날인데 네. 사실 내가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는 건 아주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면 페널티가 두 가지. 하나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못 받고 두 맞습니다. 번째가 가산세율. 맞습니다. 이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5억 원에 팔았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 국민 평형수가 한 15억 정도 이미 넘었다라는 네. 뉴스를 최근에 접해서 제가 양도가액을 15억으로 설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을 한 7억 정도로 설정해봤어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8억 원인데 네. 이게 1세대 1주택자 비과세다. 그러면은 양도 차익도 확 줄어들죠. 왜냐면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나오니까 네. 한 1억 6천. 거기다가 이제 극단적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뭐 보유랑 거주 다 해서 80% 받았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한 35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 정도면은 낼 수 있는 정도. 그렇죠. 이 네. 정도면 그래 뭐 많이 벌었으니까 이 정도는 리저너블하게 낼 수 있는데 이게 일반 세율이 되면 사실 8억 원에 대해서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 30% 받았다. 그러면 한 2억 원 정도로 올라가요. 예. 근데 일반적인 분들은 그래도 2억 원 정도 되면 그래 나도 그래도 8억 정도 벌었는데 그 정도 세금은 내야지. 한 2억 1,8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중과세율이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2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면 이제 장기 보유를 아무리 100년을 했었어도 0%를 받으니까 8억 원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가 추가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세율이 확 올라가죠.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5억 한 400만 원 정도. 근데 과표 구간이 달라지는 거죠. 장기 특별 보유 공제 못 받으면. 그렇죠. 과표도 달라지고 거기다가 세율이 높은 세율이 적용될 건데 20%까지 가산되니까 그렇죠. 아이고 이게 숨 막힐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율보다도 2배 이상 올라가고 거기다 최악은 이제 3주택자 중과세인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여기다 가산세율이 30% 추가. 그러니까 최대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82.5%예요. 그럼 내가 양도차익 8억 벌었는데 세금이 5억 9,200만 원, 거의 6억이 나와버리니까 네. 야 이러면 못 팔지. 이러면 내가 속된 말로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냥 일반 세율과 중과 3주택 중과세율 비교해도 한 4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이러면 나 버텨버릴 거야.
매년 1억씩 내도 4년은 버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 또 이런 얘기를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아니 1세대 1주택자 집 한 채 있었을 때 내는 건데 이거 3주택자랑 비교하는 게 말이 되냐. 네. 근데 제가 이 케이스를 실제 경험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주택이 3개가 있더라도 비과세가 되는 사례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 세금 판단을 잘못해서 비과세가 아니었네 하면 그냥 일반 세율을 내는 게 아니라 갑자기 3주택자 중과세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법 판단 하나 삐끗하면 갑자기 세금이 170배가 늘어나 버리는. 그러니까 양도세가 세율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구조가 무섭잖아요. 맞습니다. 주택수라든지 거주 시점, 뭐 맞습니다. 규제 지역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만 삐끗하면 이게 확 중과로 뒤집히니까 맞습니다. 그거 주의해라. 예, 왜냐하면 예전에 조정대상 지역 내 취득했는데 지금은 비조정이다. 나는 중과세나 뭐 이런 거 아닌 거 아니야? 근데 다시 또 조정대상 지역이 많이 설정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 당시 시점에 취득했었을 때도 따져봐야 되고 지금 파는 시점에 갖고 있는 주택 수들 따져봐야 되고 네. 정말 많이 따져봐야 돼요. 이게 공제하고 세율이 이제 동시에 달려지면 이게 체감이 폭발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맞습니다. 되면 실무에서는 비과세냐 중과냐 그 회색지대가 존재할 수 있겠네요. 무조건 존재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그 문재인 정권 때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고통스러워 하셨었고, 근데 저도 속된 말로 말을 했어요. 아, 이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례로 이런 표현을 많이 드려요. 그 당시 시점에도 양포세무사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아실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 포기하는 세무사.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 그 세무사님들 양도소득세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방금 말했던 이런 판단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임대주택 관련된 거 판단을 하는데 구주가 걸렸어요. 제 밑에 세무사랑. 근데 과연 나에게 수익률 얼마나 주실 수 있겠냐. 이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걸 구주가 나고 있으면 나는 사무실 문을 닫아야겠구나. 그래서 양도를 꺼려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요건에서 오류가 생기면 결과가 극단적으로 뒤집힐 수 있으니 그런 맞습니다. 어떤 난이도라든지 뭐 책임 리스크가 커지면 당연히 세무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기피할 돼요. 수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부담될 수 있죠. 수입료는 뭐 20만 원 줬는데 이 가산세가 막 억대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책임져라라고 하면 너무 황당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네. 저도 그 당시 항상 말했던 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무사 3분 더 의견도 들어보시고 그래도 찜찜하면 이 비과세 신고 바로 하지 마시고 네. 과세로 먼저 신고한 다음에 경정청구로 돈을 차라리 돌려받아라. 불안하지 않냐. 그리고 그 당시에 너무 복잡하니까 막 예규도 바뀌고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 그럼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양도세 상담할 때는 최소 한 3명 정도한테는 물어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세무사도. 저는 그래 봐요. 네. 그래서 계약서 쓰기 전에 물어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한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대기도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판단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네, 그런 상황이 분명 펼쳐질 거예요. 네. 자, 5월 9일이면 사실 뭐 아직 멀었네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2월에 또 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설 빼고 이것저것 하면 그리고 양수양도라는 게 뭐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절대 시간이 안 되죠.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절대 안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저는 속된 말로 이제 지금 대출 규제까지 생겼으니까 매수자가 생각했었을 때도 잔금 5월 9일 이내에 치르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도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많이 묶여 있고 토어제로도 묶여 있고. 근데 사실 토어제는 양도세하고 1도 상관없지만 조정 대상 지역은 무조건 중과하고 관련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조정대상 지역은 결국은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다 어느 하나에 영향을 무조건 미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따져보셔야 되고 네. 요즘 또 문의가 많으신 분들이 나는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흔히 말하는 동탄이나 이런 지역이 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려요. 조정 대상 지역 설정하는 거 하루아침이면 설정하는데 그거 당신이 이제 예를 들어서 1월 말이나 2월 달에 어떤 주택법 관련된 조정 대상 지역 설정을 추가로 해버리면 선생님도 거기에 해당하는 꼴이 될 거다. 네. 그러네요. 그러면 선생님도 이제 중과세율을 벗어날 수 없다.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의 얘기다. 네. 말씀드리면 이제 생각이 깊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거는 고정값이 아니라 이게 정책적인 조정 가능 변수로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아니더라도 맞습니다. 내일 될 수 있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수시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확대될까요? 저는 일부 지역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어느 있어요. 지역이요? 저는 경기도 몇몇 곳을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동탄이나 남양주나 군포나 안양시 쪽 일부 구나 네. 이런 식으로 좀 설정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과 대상 지역이 넓어지고 이렇게 되면 나는 예외일세라는 전제 자체가 무너지니까 판단을 새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조정대상 지역 설정은 딱 보도자료 나오고 그 다음 날부터 시행이에요. 하루 만에 실행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잠깐만 예측 가능성이 이제 좀 확 무너질 수도 있는. 이렇게 되면 거래 리스크가 커질 텐데 안 그래도 토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여놔서 지금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거래 절벽 아니라 거래 실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만약에 되면 한 달에 원래 서울의 이제 집합 건물 거래량이 10,000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00건 정도였어요. 그래서 25년 8월, 9월쯤만 하더라도 한 8,800건씩 거래가 됐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한 2,200건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것에 또 반토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0건 밑으로 예. 갈 수도 있다. 1,000건 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래서 한 달에 막 800건, 900건 거래됐었어요. 네. 저는 그러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되면은 나 안 팔면 되지 않냐 하지만 예. 이 버티기 전략은 이게 무비용 전략이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예. 문제는. 법튀기 자체가 그런 무비용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요즘 권해드리는 게 이거 만약에 풀리면 기존에 제가 이제 세금 강의를 많이 가는 편인데 그냥 큰 틀에서 여러분들의 주택 자산 관리 이렇게 하셔라라고 세금을 알려주지만 저는 요즘 가계 어조를 말하는 게 네. 이제 진짜 공부하셔야 된다. 어, 이게 삐끗하면은 세금이 몇 억이 되는데 예. 무작정 뭐 세무사님에만 의존하시는 것보다 선생님 거 재산 지키는 거 선생님이 공부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요즘은 이 고객분들이 예규랑 막 판례 다 찾아가지고 오세요. 진짜로 그 정도로 공부를 하는데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이걸 해야 되나 그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이제 만약에 그러면 안 파신다. 근데 제가 봐도 많은 분들이 바로 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면 현금 흐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 결국은 매년 내야 되는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얼마나 낼지 저는 3년치는 계산해봐요. 보유세. 네. 근데 예측하기가 어렵기는 해요. 지금 당장 올해 공동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4월 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것도 얼마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었을 때 서울이다 그러면 한 7% 정도는 올려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시뮬레이션을 26년도 7% 올리고 27년도도 올리고 해서 3년 시뮬레이션 돌려서 좀 알려드리고 네. 그러면 그럼 내가 이 정도나 지금 자금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저 근데 2년 이후에 은퇴다 그러면 그럼 진짜 고민해 보셔야겠는데요. 네. 1억의 숫자로 봐야 돼. 이제 뉴스 보고 접근하면 느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버티기는 무비용 전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게 결국 이제 버티기의 비용은 보유세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보유세라는 거는 현금 흐름을 직접 때리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게 강제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유동성의 맞습니다. 압박을 받으면. 예. 그러니까 그 강제 매각이 중과 구간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충격이 클 수 있다. 엄청 끔찍하죠. 사실 저는 이걸 이미 경험하신 분들을 봤었어요. 이제 과거 몇 년 전에 뭐 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때쯤에 종합부동산세가 정말 많이 통계적으로 많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서울 경기 지역이셨는데 갑자기 3배씩 막 올라가니까 이 정도나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계산도 안 해보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는 도저히 내 급여로 해결할 수 없는데 네. 라고 했다가 물량을 그래서 내놓으려고 해도 양도세가 얼마라고요? 이렇게 이제 돼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다른 통로, 즉 증여로 시각이 살짝 바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 양도세 중과를 그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나름대로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으로 선택을 한다면 그럼 양도세 중과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계속 똘똘한 한 채 기조니까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산다라는 건 또 딜레마에 빠져요. 네. 과연 내가 결국 큰 자본을 넣는 게 주택인데 이게 유지가 될까? 이 고민 하시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점점 더 서울로 그래서 몰리는 것 같아요. 네. 그 서울에서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강남 3구나 용산 아니면 뭐 한강 벨트 라인으로 더 몰리고 하니까 거기 주택 가격만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 올라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 때도 이 똘똘한 한 채 기조가 작동을 하지만 팔 때도 내가 파는 이 집이 상대에게 똘똘한 한 채가 되는지 맞습니다. 그것도 따져봐야 될 것 예, 같은데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버티자란 마인드가 더 확고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못 버티겠다 그러면 차라리 부의 이전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자. 이런 식으로 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조정 지역은 이 양도세 중과와는 관련이 상관은 없다라는 거.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등록 임대사업자 이것도 중과 피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일부분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피해지지 않아요. 이제 등록을 해봤자. 그리고 그 등록 임대사업자도 언제 등록을 했는지에 따라서 피해지느냐 안 피해지느냐가 달라져요. 그래서 예전의 법에 결국 언제 등록을 했는지 그 요일을 다 따져봐야 됩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기간 요건들을 다 충족을 하면 당신은 이걸 팔 때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2017년 파리 대책 때 그게 나오고 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네. 거의 90만, 100만 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9.13 대책 때 우리가 너무 혜택을 많이 줬네 해서 문구가 그랬어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조정. 그래서 보도자료가 나왔고 거기를 보게 되면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한다? 그러면 이건 양도소득세 중과는 배제 안 해줄 거야. 예.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몇 주택이 있으셨어요. 그 당시 등록할 때 상황은 어땠나요? 이런 것들을 10년 전 세법을 들춰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딱 고객분들은 나는 무조건 지금 임대사업자니까 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야 라고 하셨다가 큰일 날 수도 있다. 자, 그럼 5월 9일 이후부터 양도세 중과 들어간다고 하면 그 전에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관망하면서 버티려고 하지 않을까. 이게 그리고 내놓더라고 하더라도 매수자분들도 그걸 사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대출 규제가 너무 셉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오면서도 보도자료를 하나 봤는데 이제 4억 대출을 받아도 고액의 대출이라 그래서 또 약간의 규제가 또 들어갈 수도 있다. 네. 이런 걸 보면 일반적인 부동산 가격이 이미 이제 아까 말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 가격이 15억 원인데 대출이 4억 원 나온다 그러면 본인 자금 11억으로 그걸 사실 만한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네. 거기다 취득세까지 내고 하면 유동성이 많이 필요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 말씀은 양도세 중과가 강화되면 시장에서 자산 이전이 매매에서 증여로 급격히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징역 건수가 확실히 과거 2년도에 비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걸 알고 국세청에서도 증여세 관련된 세무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증여는 세금이 없다가 아니라 다른 세목, 예를 들면 증여세 같은 거라든지 맞습니다. 그리고 자금 출처, 저가 양수도 같은 사후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이 부분도. 그런 맞습니다.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부담부 증여나 아니면 저가형 수도를 한다 그러면 이제 네. 매매 거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어제가 걸리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피하기 위해서는 증여를 할 때도 결국은 약간 순수 증여를 해야 된다. 네. 이땐 또 토어제랑 조정 대상지역이 또 믹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좀 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정말 순수 증여를 받는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증여세가 아주 높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증여 취득세가 또 높아요. 취득세. 다주택자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기준 시가 말 그대로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다 그러면 취득세가 갑자기 3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럼 자녀가 증여 취득세를 원래 이제 한 4% 정도 내는 걸 13.4%를 내야 된다 그러면 와, 이 부담은 또 자녀에게는 엄청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방 세 채 다 합쳐도 10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강남에 1주택 뭐 수십억 보유해도 뭐 양도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다 받는 거, 이 구조 자체가 좀 불합리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도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많이 하향시키자. 이것도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 주택 활성화, 주택 공급 활성화 목적으로 나온 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지금 주택은 너무 과도하게 되어 있으니 그러면 이거 다시 조정을 해서 80% 공제하는 거 없애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실행이 될지 여부는 좀 퀘스천이기는 해요. 또 너무 급격한 변동이니까. 네. 그러니까 80%를 뭐 예를 들어서 60%, 뭐 40%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화를 할 건지. 그래도 똘똘한 한 채의 문제를 떠나서 주택을 하나만 소유했는데도 그걸 팔 때도 거액의 세금을 낸다 그러면 그렇죠. 그 1주택자도 나름 이제 고민이 될 거니까 네. 이 완급 조절을 이제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도 제가 그게 조정 대상이 될지 알고 들어간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그냥 국가가 그렇게 지정을 해놓은 건데 그렇다고 또 세금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게 과연 이게 올바른 판단인가 선택인가 하는 그렇죠.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달래듯이 말할 수밖에 없죠. 그냥 네. 선생님 취득하셨을 때는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1억이나 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사실 실효세율은 많이 낮은 편이기는 하다. 그래서 그걸 감당하긴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면 그러면 그 세금 빼고 내가 들어가서 다시 살 지역에 대해서는 되게 이게 또 공간이 좁아지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가액을 낮춰서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결국 계속 상속으로 증여로 가는 것 같다. 그렇군요. 만약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된다면 그때는 이거를 정책적인 배려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시장 유도책으로 봐야 됩니까? 약간 요거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책 둘 다 약간 시장의 활성화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시장 활성화 목적을 할 때 세금을 항상 좀 깎아주는 편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한국 주식에 대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외국 주식에 대해서
팔고 한국 주식으로 좀 컴백을 해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뭐 세금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말 그대로 뭐 환율이나 이런 거 조정 때문에 그런 니즈를 줬던 것 같아요. 세제 혜택을 준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의 자본시장에 대한 흐름을 잡기 위해서 그런 세제 혜택을 주거든요. 이거에 말 그대로 시장 유인책이고 활성화잖아요. 네.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한 1년 정도 더 유예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다만 현재로서 가능성은 유예 안 하고 중과에 들어가는 게 훨씬 높다. 가능성이 맞습니다. 높다. 네. 우선은 매년 하던 패턴과 달라지기는 했어요. 확실히. 그게 이제 정부가 바뀌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정부 측에서도 고민을 좀 하고 있지 않나 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유예를 계속할수록 정상 과세의 명분이 약해지고 그 세수 확보의 어떤 상징적인 카드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좀 걱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도 확실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세금들 비춰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올해 예산 자체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747조로 알고 있거든요. 1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8% 정도 올라서. 근데 세금이 1년에 거치는 게 한 350조거든요. 근데 다른 세금을 비교해 보면 양도소득세만 또 풀어줄 것인가 고민이 살짝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속세도 안 풀어줬고요. 공제 안 됐고 그다음에 법인세도 사실 1% 올라갔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 18조 더 걷겠다라고 네.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세금들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세금들이 재산세나 보유세도 올라갔잖아요. 근데 양도소득세만 뭐 중간은 한 번만 더 풀어줄게. 뭐 주택 공급 차원에서 풀어준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세수 차원에서는 지금은 감세 정책을 펼치기는 어려우니까 네. 그냥 우리나라도 지금 먹거리 만들어야 돼. 이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세금은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네. 고민이 돼요. 세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팔까 버틸까를 감으로 고르기 전에 숫자로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과 적용 시 세금, 유예 유지 시의 세금, 보유세 3년 누적 현금 흐름, 그리고 만약에 매매가 막혔을 때 증여로 갔을 경우 비용 리스크. 자, 이런 거를 계산을 다 해보면 어느 정도 내 선택지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